안녕하십니까. 종로학원 이윤정입니다. 공통과목 그리고 선택과목 체제로 치러진 첫 국어시험이었는데요. 이 시험 실제 결과에 따라서 내년, 내후년 학생들이 수능을 볼 학생들이 어떤 선택과목을 골라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조금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은 1번부터 쭉 그리고 선택과목까지 쭉 답의 근거를 간단하게 확인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2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그래서 모든 어떤 프로젝터 화면을 준비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시험지가 필요해요. 수능 시험지 가지고 계시죠? 프린트 하시고 자, 같이 갑시다. 네, 먼저 1번부터 3번까지는 워밍업 지문 아시죠? 독서에 대한 책 읽는 거에 대한 그런 짤막한 지문에 1, 2, 3번 세 문제인데 역시나 예상대로 아주 쉽게 평이하게 워밍업 수준으로 출제됐습니다. 글을 잠깐 보시면 프린트 준비돼 있죠? 첫 번째 문단에서는 아이고 폐허 속에서 무슨 책을 읽는 사진이 있어요. 왜 그럴까? 독서를 통해 뭔가를 구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래서 뭘 구하고자 했을까를 다다음 문단에서 2가지를 크게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살필 계기를 준다. 2번째 문단이고 성찰. 그 다음에 2번째는 3번째 문단에 나오는 현실 문제를 해결할 논리, 힘을 준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 가면 그걸 이제 종합하고 있죠. 자기 내면으로의 여행이면서 외부 세계로의 확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세세한 내용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거는 1번 문제의 선지로 많이 쓰이고 있네요. 그런데 1번 문제는 사실 아예 글을 읽지 않았어도 정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2번에 현실로부터 도피할 방법을 구하기 위해 그들이 책을 찾았다는 아니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니은처럼 독서하려고 학생이 방법을 찾았대. 적절하지 않은 거. 니은이 뭐냐면 현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현실 문제를 해결할 힘을 얻으려고. 보기에 학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관점의 책을 찾는다. 그리고 비교대조하면서 각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 평가한다. 통합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관점을 분명히 하고 생각을 발전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먼저 보기에 둘째 줄에 나온 내용. 그 다음에 2번 비교대조 검토. 문제를 폭넓게 보기에 비교대조 검토 그대로 나온 내용. 그 다음 3번 서로 다른 관점을 비판적으로 통합.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내용을 통합한다. 보기에 그대로 나온 내용. 그 다음 4번에 평가 내용을 통합. 통합을 참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입니다. 5번에 보면 여러 관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까지는 좋은데 비판적 판단을 유보한다 그랬습니다. 유보는 잠시 미루어 둔다 이런 뜻이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내 관점을 분명히 하고 생각을 발전시킨다 라고 했으니까 유보한다 해서 정답의 근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갑시다. 학생이 독서 기록장을 썼대요. 거기 보면 나에 대해 사색하며 삶을 가꾸는 소중한 시간, 나에게로의 여행. 자, 글 제시문에서 첫 번째, 독서를 통해 무언가를 구하고자 할 때 그 성찰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지문으로 갑시다. 네, 여기는 문제가 나와 있고 지문이 없죠. 네, 지문을 같이 보시면서 가나로 구성된 지문인데 지금까지는 가나 이 2지문으로 나온 구성된 독서 지문이 좀 평이한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수능에는 아마 그러리라 생각한 학생들에게 놀람을 주려고 그랬는지 좀 어려웠어요. 그죠? 네, 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였지? 가는 먼저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기억해서 설명합니다. 네, 그래서 해겔 얘기 나오고 대등한 위상을 지닌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진술들이 나오는데 거기 내용 일치 문제에서 아마 써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긴 글을 읽을 때는
뭐 짧은 글 2개이긴 하지만 읽을 때는 무슨 얘기를 하나 큰 흐름을 잡으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째 문단으로 가면 이제 미학 얘기로 들어가네요. 미학도 변증법적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했다. 그분이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절대정신의 한 형태인데 절대정신이란 것은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정신의 영역이다. 아, 이거 어려워라. 네, 예술, 종교, 철학은 내용이 똑같대. 자, 그 5번에 1번 선지죠. 내용 똑같대. 근데 뭐가 다르대? 형식의 차이가 있대요. 5번에 1번 선지는 바로 확인됐습니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이 직관, 표상, 사유, 네모가 쳐져 있네 물어보려나 보다 각각 설명 들어갑니다. 직관은 감각적으로 대상을 지각하는 것이고 저 보인다 혹은 들린다 뭐 이런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이 있냐 없냐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유는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라고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좀 이따가 6번 문제에서 써먹는 것 같았어요. 헤겔에 따르면 맨 처음 단계 직관의 외면성과 그 다음에 표상의 내면성 이게 대립하는 거잖아. 요것은 어떻게 된다? 사유에서 종합된다. 수렴적 상향성 그리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뭐에서 종합된다? 철학에서 종합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마지막 형식의 차이가 있어서 내용의 수준에 중대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원래 절대정신, 절대적 진리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래요. 본질적으로. 그게 5번에 5번 선지에 나오는 얘기고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형태 사이에는 단계적 등급이 있대. 예술은 초보, 종교는 성장, 철학은 완수.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술, 종교, 철학 이렇게 진행할 때 절대정신은 철학밖에 없다. 그리고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지성이 덜 발전했던 아주 옛날 과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술이 위상이 어떤 것이냐. 맨 초보 단계 이렇게 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지문으로 가면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이다로 시작합니다. 두 대립적 범주 똑같네.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내도 안 되고 종합이란 것은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글쓴이가 변증법의 탁월성을 인정하고 있죠. 아, 변증법은 참 탁월하다. 그런데 슬래시 하나 끊고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정말 어떤 흠결도 없는 것일까? 미학에 관한 한 그렇지 않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성의 형식을 직관, 표상, 사유, 아까 그 네모 그리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 종교, 철학 순으로 편성한 정략은 외관상으로는 전형적 변증법적 구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강화 완성돼. 그리고 예술에서 철학에 이를 때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강화 완성 올라갈수록 강화 완성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문제 풀 때. 그래서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 헤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 가면 정말 변증법에 충실했으려면 헤겔은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한다.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철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더 있어야 된다는 그 유력한 후보가 예술이다. 자, 가와 나 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가에서는 예술은 초보 단계였어. 지성이 이렇게 완벽해지지 않은 거라서. 근데 나에서 글쓴이는 헤겔의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아니다. 예술이 철학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유력한 후보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납니다. 그래서 글의 전체적 흐름을 알았다면 4번의 정답을 1번으로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술의 상대적 위상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5번 요거는 내용일치 문제였죠. 내용일치 문제였는데
아까 우리가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이미 1번과 5번 찾아봤고 그 다음에 3번 선지를 보면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가 뭐지? 예술, 종교, 철학 세 가지 형태. 이것이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네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고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얘네는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는 애들입니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죠. 그리고 그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이 직관, 표상, 사유인 것이야. 걔네가 인식하는 대상은 아니고. 그래서 3번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으로 갑시다. 아까 그 각각의 직관, 사유, 표상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 이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죠? 감각적인 대상을 직관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감각적인 대상 유무 상관없이 심상을 떠올리는 게 표상이었고 사유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 그래서 판단해 보면 4번을 보세요. 네, 여기 있었군요. 6번의 4번 선지를 보면 개념과 관련된 건 사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감각이니까 뭔가 직관 스르르 읽으면 맞는 것 같지만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이잖아. 이거는 어떤 대상을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수준보다 더 나간 거죠. 그래서 이 논리가 맞지 않아서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해겔을 약간 비판하던 나의 관점에서 기억, 니은에 대한 해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기억과 니은이 뭐였죠? 기억이 정립, 반정립, 종합 그리고 니은이 예술, 종교, 철학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글 읽을 때 봤던 대립적 요소 따왔지, 그지? 둘 다 서로 대립합니다. 그거는 나에서도 두 대립적 범주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의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까 그 홀수형이라고 써져 있는 그 부분에 밑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강화, 완성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3번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는 범주가 이행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갈 때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니은의 첫 번째 범주가 뭐지? 예술. 자, 그러면 실제로 그런가? 거기에 보면 홀수형이라는 글자 그 밑에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라고 했습니다. 주관성이 강화된다고. 근데 객관성이 뭐였냐면 예술의 객관성이라고 얘기해 주거든. 가의 두 번째 문단 맨 끝에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이 종합되는 거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좀 전에 우리 봤던 거기에서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지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진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8번인데요. 항상 글이 그리고 문제가 왜 나오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출제했는가를 염두에 두고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 보기를 읽어보면 문학작품, 예술이야, 그지?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다.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최고의 지성. 예술이 최고의 지성?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했다.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지적으로 완전히 지성이 이렇게 성숙한 다음에야 최고의 작품이, 최고의 예술이 나올 수 있다는 거구만. 나의 글쓴이가 지적하기 딱 좋은 부분이죠. 봐라. 그 다음 단계에 유력한 후보가 뭐다? 예술이다.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가에 들어갈 나의 글쓴이 말로 가장 적절한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1번 안 돼요. 중화? 중화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 나의 글쓴이가 첫 번째 문단에서 보면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그랬거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그러니까 지적으로 성숙한 다음에야 나올 수 있는 절대 정신일 수 있다. 예술의 힘을 실어주는, 예술의 위상을 높이 보는 나의 글쓴이의 관점하고 들어맞죠. 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9번 어휘 문제는 평이하게 출제된 편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경제 지문인데요. 올해 수능 완성 독서에 금 본위제도 나오고 브레턴 우즈 체제, 금 환 본위제도 나오고 그 용어가 그대로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할 때 이게 근데 얘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70년대 되면 그거 미국이 나 안 해! 해버리고 아예 다른 체제로 가게 됐다. 그런 얘기까지도 공부를 좀 했었는데 잘 풀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첫 번째 문단에서 무슨 얘기하지? 기축통화라는 걸 먼저 설명해 줍니다. 기준이 되는 통화다, 돈이다. 트리핀 교수가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의 기축통화인 달러와의 모순을 지적했다. 모순이 뭘까?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수지는 이러면 적자고 이러면 흑자다. 이거 왜 설명할까? 자, 그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해야 유동성 공급이 되는 거구나.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 이라면서도 자, 얘랑 뒤에 거랑 모순되는 거.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서 달러화가 과잉 공급이 돼버리면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환율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적자 상태를 허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고 적자 상태가 지속돼도 문제가 생기고 뭐 그런 상황이네요. 이게 트리핀 딜레마랍니다. 얘는 사실은 유동성 확보와 그리고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다. 하나씩 설명 들어갑니다.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뭐 지불 수단을 말하고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당연히 유동성이었겠죠. 그리고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금의 가치에 고정됐습니다. 수능 완성에 나왔던 얘기예요. 이에 따라 뭐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 이후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는 그전에는 금이었는데 이제 달러화가 추가되는 거야. 그래서 금, 환, 본위제. 이름도 조금 바뀌었네요. 44년에 성립됐는데 금과 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줘야 한다는 의무를 미국의 중앙은행이 지게 됐답니다. 다른 국가들은 그럼 뭐 하면 되냐? 달러화에 맞추면 되는 거야. 그리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환율은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아주 작은 변동만을 허용했다. 고정. 이에 따라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은 그걸 교차 환율이라고 굳이 언급을 해줬습니다. 물어보겠죠?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달러화는 빼고 나머지 나라의 통화들의 환율은 자동 결정. 뭐 이런. 자, 그러다가 70년대 초가 되면 못 참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적자가 누적돼가지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 우리 돈의 가치를 내리겠어.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러니까 달러화를 평가절하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돈을 뭐 하거나 평가절상하거나. 평가절상이 뭔지는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환율을 하락시키면 평가절상인 거래. 이 환율을 하락시키면 평가절상이라는 내용은 뒤에 문제 풀 때 다시 나오게 되더라. 그죠? 하지만 그 체제에선 안 되니까. 그리고 독일, 일본 등이 되게 무역 흑자였는데 평가절상 안 하려고 했대. 그러면 흑자가 적자가 되나 보지? 그래서 이 상황이 근데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마르크화와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대. 얘네가 나서려고 하지 않지만 그런 나서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오래가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환율의 변동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 상황에서 결국 어떻게 됐다? 미국이 금태환 정지 이제 안 돼! 안 할 거야!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그리고 그 체제가 붕괴되었다 했습니다. 자, 마지막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은 계속됐고 그 이유는 규모경제래요. 만약에 어떤 기축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치수가 생긴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가 국가가 많으면 그 짝짓는 경우의 수가 더 늘어날 거 아니야. 그만큼 환율의 가치수가 생긴다. 그런데 기축통화가 있으면 그래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글이었습니다. 네, 10번부터 봅시다. 이 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좀 전에 맨 마지막에 봤던 규모의 경제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3번에 미국 중앙은행이 뭐 바꿔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요. 정확히 의무란 단어도 있었어요. 국제유동성의 역할을 한 거는 달러화가 추가되었다. 금 플러스 달러. 그 다음에 달러화 신뢰도가 왜 하락했는가? 아까 어디 나왔었죠? 어디 신뢰도 꼭 이럴 때 보면 안 나오더라.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 신뢰도의 문제였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자, 이번에 트리핀이 어떤 전망을 했는가? 브레턴 체제 붕괴 이후의 세계 경제 위축. 여러분 근데 트리핀은 1960년에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의 모순을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브레턴 체제 붕괴 이후에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서 전망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2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추론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근데 평가원 발문에서 추론이라고 물어봐도 우리는 쫄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진정한 추론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 읽으면 어느 정도 다 나오는 수준이죠. 그런가 볼까요? 1번에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문단에 하지만 브레턴 우즈 문제점 얘기할 때 그 봐봐. 브레턴 우즈 체제 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다. 그래서 브레턴 우즈 체제 정지했다. 였으니까 정지하고 난 후에는 가능해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아까 봤던 그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아까 어떤 진술이 있었냐면 걔네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해가지고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예상한 거 맞죠? 그 다음 3번에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가 트리핀 딜레마를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트리핀 딜레마가 두 번째 문단 첫 줄에 국제 유동성 확보의 문제였다고 했으니까 원래 국제 유동성은 금이었거든. 그래서 금이 증가된다면 완화가 됐겠죠. 그 다음 4번.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이거 아까 첫 번째 문단에 나온 거구나. 그 모순. 이게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위축되고 그렇다고 해서 적자를 계속 가면 또 신뢰도가 저하되고 그래서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이 되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감소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평가 절상 아까 환율 하락이라는 얘기는 해줬는데 가치는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같은 마르크화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금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 발문이 아주 구체적이야.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한다. 그리고 각각 통화가 다르다. 적절한 것은
네, 기역, 니은, 디귿을 보셔야겠네요. 기역은 금본위 체제. 네, 금본위 체제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금본위 체제 바로 니은 나오기 앞에 보면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다 세 나라. 자, 근데 금의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보다 적다. 금 본위제에서는 금의 자국 통화의 가치를 전부 다 금에 고정했죠. 그러면 똑같이 뭐. 그다음에 2번. 니은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 통화라면 아까 그 맨 마지막 문단에 나온 그거네. 그러면 브레턴 우즈 체제하고 교차 환율의 가지수가 달라지지 않겠죠. 어차피 기축 통화가 그대로라면. 그다음에 3번. 디귿에서 국가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디귿이 뭐지? 어떤 기축 통화도 없는 경우 환율의 전체 가지수도 하나씩 증가할 때 하나씩 증가한다. 근데 디귿의 바로 다음 줄을 보면 두 국가를 짝짓는 수만큼 환율의 가지수가 생긴다. 국가의 수만큼이 아니라 국가를 짝짓는 수만큼.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 4번. 기역에서 니은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가 아까 나왔던 표현인데 금본위제에서는 국가의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거고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환율만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거니까 적어지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네, 5번. 니은에서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달러를 제외한,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그리고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지수. 디귿은 뭐지? 아예 기축 통화가 없을 때. 그러면 미국을 제외한 두 나라, 그 다음에 세 나라보다 적게 되겠죠. 그래서 12번은 5번입니다. 네, 13번입니다. 기축통화국인 A국이 있어요. 브레턴 우즈 체제는 붕괴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기축통화국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네요. 금리가 인상됐다. 이자가 올라갔다. 통화량이 적나 보죠. 돈이 원래 적으면 적게 놀면 희소하면 가치가 있으니까 이자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A국 정부가 이렇게 해가지고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그리고 높은 금리로 인해 이자가 높으니까 외국 자본들이 와 저기 가서 이자 받자 이래서 유입되게 됐겠죠. A국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국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자라고 해서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을 각각 이게 수치상 왜 차이가 있을까? 차이를 뒀다는 거를 가지고 지금 뒤에 3번, 4번 선지를 만든 것 같습니다. 환율을 하락시키면 아까 나의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의 환율을 하락시킨다. 즉 평가 절상시킨다. 이런 진술이 있었죠. 오케이, 그러면 선지를 봅시다. 1번.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졌다. 그런데 아까 첫 번째 문단의 끄트머리에 신뢰도가 낮아진 케이스가 나와. 신뢰도가 저하되고 보이십니까? 맨 마지막 줄 첫 번째 문단. 그게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이었어요. 근데 지금 통화 공급 감소야. 과잉이 아니고 너무 적어. 그러면 신뢰도가 저하되는 게 아니겠죠. 1번은 그래서 틀리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50% 하락을 시켰대. 그렇게 되면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여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겠군. 환율 하락이라는 것이 평가 상승이야, 평가 절상이야. A국은 자기 통화의 가치를 내리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3번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의 환율가 50%까지 낮춘다고. 그 다음에 B국에 대한 C국은 아까 A국에 대해서 30%라고 했잖아. 그럼 B국보다는
덜 낮아졌는데? 그렇다면 B국에 비해서 C국의 환율이 더 하락했다라는 거는 문제의 소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50% 30%를 비교하는 또 다른 선지 4번. 국제적 합의로 인해 A 통화에 대한 B, C 환율이 하락했다. 50% 30%로 각각. 그렇다면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는 개선되었겠군인데요. 환율이 더 하락한 데가 어디지? 자, 세 번째 문단에 돌아가 볼까요? 거기 보면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이 1970년대에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서 일어난 거였어요. 해결 방법은 다른 나라의 환율을 하락시켜서 평가 절상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C국에 비해서 B국의 환율 하락폭이 크잖아. 50%니까. 그러면 C국의 경상수지는 개선되었을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좋은 차네요, 그죠? 기술 질문인데요. 기술 질문인데 차량 서라운드 뷰 차량 주위 360도씨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서 차가 이렇게 가는 거야. 가는데 이렇게 내 주변에 뭐가 있다를 다 보여주는 거지. 그런 장치가 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자. 먼저 차량 주위 바닥에 격자판을 펴놓고 카메라로 찍는다. 이 광각 카메라가 시야각이 크대.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지, 카메라가. 그래서 사각지대가 줄지만 빛이 렌즈를 지날 때 렌즈라는 거 이렇게 좀 안경 렌즈도 그렇지 않나? 이렇지 않나? 그래서 영상이 중심부는 볼록하고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휘어지는 왜곡이 나타난다. 왜곡은 나중에 보정을 좀 해줘야 되겠죠? 이 왜곡에 영향을 주는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내부 변수라고 하며 이것은 왜곡 계수로 나타낸다. 이를 알 수 있다면 왜곡 모델을 설정해가지고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했습니다. 한편 내부가 있으면 뭐도 있다? 외부도 있다. 외부는 카메라 자체가 기울어졌어. 그래서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기울어진 각도를 알아가지고 왜곡을 보정한다고 했습니다. 왜곡 보정이 끝나면 얘들아 여기까지는 왜곡을 보정하는 거였어요. 이제 이후로는 그 왜곡을 보정한 후에 하는 거야. 영상의 점들에 대응하는 3차원 실세계의 점들을 추정해서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뭐가 필요하다. 자, 좀 전까지는 왜곡 보정이었고 이제는 시점 변환이 필요합니다. 카메라가 3차원 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하면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 상식적으로 이해되는데 멀리 있을수록 작게 보이겠지.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서는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이게 뭐야? 시점 변환을 하는 방법을 설명한 게 아니라 시점 변환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한 거네. 그지? 이러이러해서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야. 자, 그러면 시점 변환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야. 왜곡이 아까 보정됐잖아. 왜곡 보정 후에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 했는데 시점 변환 필요한 이유를 얘기했고 이제부터 시점 변환. 점들 간의 대응관계를 좌표계를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고 이 대응관계를 이용해서 상대적인 크기가 실세계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으면 2차원 영상이 된다. 이때 얻은 영상이 바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이다. 그러고 나서 합성하는 거야. 합성이란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각 방향의 영상을 나중에 합성하면 우리가 운전하면서 보게 되는 그 영상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순서가 있구만. 카메라로 먼저 찍고 여러 전후 좌우의 카메라로 그리고 나서 왜곡이 생기니까 왜곡을 보정하고 그러고 나면 시점 변환을 해야 되는데 시점 변환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고 시점 변환을 해야 되는데 시점 변환 다 하고 나서 그러고 합성한다 였습니다. 14번 내용 일치 문제 쭉쭉쭉 내려가면 1번에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은 360도를 촬영하는 카메라 하나가 아니라 전후 좌우
아니구나. 전후 좌우 카메라입니다. 그 다음 2번 외부 변수로 인한 왜곡은 네, 내용 확인하시면 돼요. 내부 변수가 있고 외부 변수가 있었잖아. 근데 카메라 자체의 특징이라는 것은 내부 변수를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 3번 전후좌우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한 후 왜곡을 보정한다. 어떤 순서대로 이걸 먼저 한 다음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게 된다라는 식으로 전개되는 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선후관계 잘못된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영상이 중심부로부터 멀수록 크게 휘는 것은 왜곡 모델 이거 아까 봤는데 설정하여 보정할 수 있다. 왜곡 모델 네, 두 번째 문단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죠.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뭐 왜곡 개수로 나타내고 이걸 알 수 있으면 왜곡 모델을 설정해서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15번 기억에서 디귿. 적절한 것은입니다. 천천히 내려가 봅시다. 1번 기억에서 광각 카메라를 이용하여 확보한 시야각 요거 광각 카메라가 시야각이 넓다. 그래서 많은 부분 사각지대가 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니은은 왜곡이 보정된 영상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왜곡이 보정되는 거야. 휘어지는 거. 이게 시야각 자체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왜곡된 거가 휘어진 거가 보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아지는 거 아님? 그 다음에 2번 니은에서는 기억과 마찬가지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멀면 작아 보인다. 니은이 뭐였지? 왜곡이 보정된 영상. 네, 그래서 글을 잘 읽어야 되는 건데 왜곡 아까 우리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왜곡 보정을 요 앞에서 한 거야. 끝나면 시점 변환이 필요해. 근데 이게 시점 변환을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시점 변환이 필요한 이유였단 말이야. 시점 변환을 안 하면 이렇다고. 그래서 왜곡이 보정된 영상은 시점 변환이 안 된 상황이야. 그래서 격자판이 그대로 작아 보이겠죠. 괜히 앞으로 들어갔나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왠지 수능 시간에 이 그림을 보면서 약간 쫄 수 있었다, 긴장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차량이 이쪽으로 전지네요. 그림을 주는 거는 필요하다는 뜻이죠. 장치가 장착된 차량, 이 차 주변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제공된 영상에서 전방 부분만 보여준 거다. 바닥에 4개의 도형이 A, B, C, D로 나타나 있고 CD는 직사각형이고 크기가 같다. 우와, 차가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얘는 얘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크기가 같은데 똑같이 보이네. 보정했나 보다. 그리고 P와 Q는 영상 속 임의한 점이라고 했습니다. 1번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 2번 시점 변환 전. 뭔가 처리를 하기 전에는 원래 어땠겠느냐를 물어보는 선지죠. 그래서 하기 전에는 당연히 멀리 있는 게 작아 보이는 것이었을 겁니다. 근데 윗변이 아랫변보다 길 수는 없잖아. 더 짧았겠지. 그래서 틀린 것이고, 그 다음 2번 D가 C보다 더 작았을 것이다. 얘들아, D가 지금 더 가까이 있는 거란다. 더 컸겠죠. 그 다음에 3번 A와 B는 PQ 간의 대응관계를 이용하여 바닥에 그려진 도형을 크기가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은 것이다. 이게 한 평면에 놓았다라는 진술이 바로 앞에 밑줄 친 디귿의 한 줄 위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 진술입니다. 실세계에서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았다. 그죠? 그 다음 4번
B에 대한 A의 상대적 크기. 얘들아, 크기가 지금 A가 커 보여, 작아 보여? 작아 보이죠? 이 상대적 크기는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시점을 변환하기 전 하고 지금 시점을 변환한 후 하고 비교하는 건데, 아까 우리 그거 있었잖아. 시점을 변환하는 게 필요하다. 그 이유는 멀수록 작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점을 변환해야 한다 였는데, 그렇다면 시점을 변환하기 전에는 작게 나타났겠죠, 그죠? 그래서 시점을 변환하기 전보다는 보정한 다음인 이 경우가 더 커진 거 맞습니다. 그 부분이 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글이 쓰여진 의도, 시점을 변환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시점을 변환해야 된다. 그 이유가 이거다. 그러니까 그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점을 변환해야 된다. 이렇게 썼으면 좀 더 잘 읽혔을 텐데. 하여튼 네, 16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번은 그닥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문학으로 들어갑시다. 네, 18번부터 문학은 연계율이 조금 낮아진 게 체감이 됐어요. 그죠? 잘 모르는 작품들이 푹푹 튀어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신기한 것은 정답은 그리 어렵지 않더라. 이런 특징이 있는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읽어가면 제가 답이에요 라고 혼자 뜬금없는 외침을 하는, 뜬금없이 외치는 그런 선지들을 찾는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가는 이육사의 시인데요. 이게 제목이 초가든가? 산기슭에 모르는 시 볼 때 어떤 상황에서 얘가 무슨 생각하는구나, 이 정도 큰 흐름 파악하기. 산기슭에 저렇더라, 보리밭? 봄인가? 꽃이 피고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돈 벌러 항구로 갔고 서리빨 입져도 못 온다. 분위기가 약간 마이너스. 어린 놈은 북극을 꿈꾸는데 한겨울밤 강물조차 얼어붙는다. 약간 부정적인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괜찮아. 문제가 우리한테 가르쳐주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는 조금 익숙하셨죠? 산을 향하여 앉았는데 사람은 변하지만 산은 그렇지 않다. 사람하고 산하고 대비해가지고 산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마음이 산을 사랑한다. 나 살아서도 죽어서도 항상 산과 함께. 그립다. 산이 좋다.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그런 시입니다. 산이 좋다. 그 다음에 다는 꽃이 피었대요. 근데 이상하네. 꽃이 피었는데 나는 왜 탄식하지? 천기를 함께 타고났다. 각각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모란, 해당화 비교해보면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다른 게 있겠는가. 각기 조금씩 다르게 생겼긴 하지만 그 자질에 따라 그런 거지만 크게 다른 게 없다. 이런 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귀히 여기는 꽃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꽃들이 있죠.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서 봄바람을 어떤 것은 여기 진하게 돼 있던 것 같은데, 그지? 부잣집에 아주 권력 있는 사람이 되게 귀해하는 꽃이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 왜 이렇지? 왜 그럴까? 이런 건가? 자, 깨달음. 낳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 근데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있다. 하늘은 처음부터 얘를 귀히 여기고 얘를 귀하지 않게 여기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늘은 균일해. 근데 인간이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는 거였대. 하늘이 똑같이 놔줬는데 왜 사람이 그러나 이런 얘기네요. 그죠? 네, 확인해 봅시다. 18번. 가장 적절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 안 보이던데? 현실이 많이 어렵던데요? 내려가자.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아니 시가 참 산이 좋아요. 이렇게 좋은 얘기하는 시던데. 그 다음 3번. 다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왜 사람들은 소원한 게 있고 친한 게 있냐. 다 같은 꽃인데 그런 생각을 성찰이라 하면 생각이죠.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쇠락하는 과정은 다에 없었어, 그죠? 방금 우리가 다를 봤으니까 와 이거 우리 반 애들하고 수업할 때 이번 수능에 무상감 나온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진짜 나왔어. 와. 정답은 아니었지만 그다음에 장소에 대한 낙관적 아니 그 아까 저 가시 전혀 낙관적이지 않았잖니. 19번으로 갑시다. 이육사의 초가라는 시가 유폐된 지역에서 쓴 거래. 산기슭에 있는 초가 오래전 떠나온 고향을 떠올린 것이고 계절의 흐름이 있고 낭만적인 봄에서 아까 보리밭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하여 이거였구나. 악화되어가는 마이너스 응 그랬다. 자, 저런 기준을 줬으니까 A부터 확인을 해보면 산기슭을 묘사하여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의 분위기를 보기에 보면 오래전 떠나온 고향을 떠올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봄날의 보리밭 풍경 B의 보리밭 나오죠?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 그 다음에 3번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압내강 전경 압내강에 시래나무 밀려내리면 자 그런데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보기에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점점 일제강점기의 현실이 악화되어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고 3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20번 산에 대한 태도, 나를 감상하라 했는데요. 산은 수시로 아까 그 대비되던 부분 산은 변함없지만 인간은 맨날 변하고 그래서 산은 불변하는 존재. 그 다음 2번 산을 인간의 덕성을 겉으로 드러내는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지니는 존재. 인간의 덕성을 드러내는데 산이 집중해준다? 그런 얘기가 있었던가? 산은 자랑을 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리워하는 존재 태고로부터 풀으러 왔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산이 인간의 덕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죠? 뜬금없는 선지가 손을 들고 있네요. 20번 그 다음에 마지막 다의 나 글쓴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쓰임새에 따라서 공교함과 이거를 둬야 된다가 아니라 하늘이 똑같이 줬는데 인간이 왜 그러냐 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명명학이냐? 본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되었느냐?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풀을 영화롭게 만드는 주체는 풀을 영화롭게 그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잖아. 그런 거 아닌데요. 4번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은 조화가 균일한 존재다. 우열이 없다. 그 자질에 따라 자질에 맞게 자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조화가 균일하다 했습니다. 사사로움이 없다 했어요.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22번은 시어의 의미. 시어의 의미 문제는 우리가 그 앞뒤를 보고 맥락을 봐가지고 판단을 해주면 되죠. 묵화와 북창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이게 시험지가 참 보기가 힘듭니다. 그죠?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 묵화와 박쥐 나래 연결했어요? 문장이 연결돼 있어. 박쥐 나래 밑에 묻혀오면 호롱불 켜지고 묵화. 박쥐 나래 밑에 묵화. 이렇게 시어들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지들이 어둡죠. 그 다음 나에서는 북창에서 바라본 산의 품.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하. 북창을 열고 산하 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시였습니다. 품.
아늑한 그 산의 품, 분위기를 드러낸다. 1번이 적절하고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북창이 절망적 상황이네. 2번, 5번 보옥의 안타까움의 정서를 담아냈네. 네. 전혀 맞지 않는 어휘들로 설명하고 있는 선지들입니다. 자, 마지막 23번. 보기는 뭐 딱히 뭐 큰 도움은 안 되네요. 표현 대상을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자, 1번. 가에서 저녁이 오는 시간을 호롱불. 네, 다시 앞으로 가야죠. 호롱불로 나타낸 거 맞나? 어이, 다행이다. 진하게 표시가 돼 있네. 저녁이 오는 거 맞지? 그러면 이미지로. 이미지. 다른 사물 혹은 관념으로 대체한다 그랬는데 저녁이 오는 거니까 호롱불이란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야. 좋은 선지입니다. 그 다음 2번.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뗏목. 뗏목이 어딨지? 젊은이가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맞지? 여기서는 안 되니까 돈 벌러 항구로 고향을 떠났어요. 삶의 불안정함을 뗏목 타고 흘러가는 이미지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나에서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장거리는 사고 파는 데란 말이야. 이익과 손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장거리의 속성을 활용하여 나는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았다. 그래서 세속 공간은 장거리, 그리고 산은 전혀 그와는 다른 공간. 그 다음 4번. 다에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 있는 꽃들이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간과 가까운 공간에 네, 이런 거랑 상관없는데요.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꽃이 있고 귀히 여기지 않는 꽃이 있다 라는 얘기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23번까지 이 문학 지문은 평이했던 것 같습니다. 네, 24번부터는 소설인데요. 소설 본문은 빠져 있네요. 윤흥길의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우산이 뭔가 큰 기능을 의미를 갖는 소재였을 것 같은데 그게 27번에 보기를 보면 기득권을 지킨다. 권력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허구적 권력 표지를 통해 타인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약간 완장이라는 소설도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완장을 차면 이렇게 막 내가 뭐나 된 듯이 막 이 소설은 읽어보니까 우산을 가지고 다니면 사람들이 막 술값도 안 받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같은 작가입니다. 네. 뭐 A 부분에선 김달채 씨가 뭐 요러요러했다. 뭐 사람들의 반응을 종합해서 결론을 얻어냈다. 첫째, 극소수, 진짜 무전기에 익숙한 극소수 사람 제외하면 대부분 쏘가 넘어간다. 둘째, 그게 무전기라고 쏘가 넘어가는 순간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 셋째, 노골적으로 손에 쥐는 것보다 그냥 슬쩍 이런 게 더 효과가 있다. 이런 걸 알았어요. 그런 다음에 중략 이후에는 행인들은 달아나는데 김달채 씨는 정반대 편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 살벌한 풍경입니다. 보도블록이 깨져 있고 최루가스, 전경, 시위가 일어나는 현장이래요. 거기로 얘는 달려간 거야. 얘가 우산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전면으로 나서가지고 사복 경찰관들한테 이봐요 거기 살살 좀 다뤄 이렇게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아났을까요? 그러자 사복 차림의 청년 하나가 당신 뭐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슬쩍 우산 케이스를 보여. 하지만 상대방 청년은 애당초 거들떠볼 생심조차 하지 않았다. 당신도 저 차에 같이 타고 싶어? 협박. 빨리 집에나 가. 그래서 닭장차에 실리고 싶은 생각은 물론 없었잖아. 맥없이 돌아섰다. 그런 장면입니다. 24번 A의 서술상 특징은 중심인물이 김달채 씨죠. 김달채 씨가 새로운 습관을 몸에 붙이는 것에 대한 서술이었는데
그래서 1번 알지 못하는 사건 땡. 그 다음에 3번에 동시적 사건들의 병치. 아니 동시적 사건이 아니고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한 가지의 목적으로 수렴되는. 아까 그 상향식 수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 우산 케이스를 갖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확인을 해보는 거잖아. 의도적인 행위들을 많이 나열한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네, 25번 이 글의 내용이 이거는 읽었느냐 테스트. 거리를 배회하며 새로운 습관을 익히려는 김달채가 어느 부분인가요? 그게 첫 번째 문장이네요. 밤늦도록 길거리를 배회하며 새로운 습관을 몸에 붙였다. 이게 우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거잖아. 그리고 우산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대우하는가 반응을 떠보는 거였고 비 오는 날을 기다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하나하나 다 확인하지 말도록 합시다. 너무 길어지니까. 25번에 3번에 흥미를 느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짐작한 김달채는 중략 바로 뒷부분.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자 까닭 모를 흥분과 기대감. 그래서 이제껏 맛보지 못한 엄청난 보람을 느끼게 될 것 같아서 그는 다른 행인들이 종종 걸음으로 달아나는 방향과는 정반대 편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3번 선지의 적절함이 확인됩니다. 네, 그 다음에 기억은 케이스, 그리고 니은은 우산 이상의 것. 케이스를 우산 이상의 것으로 사람들이 봐가지고 김달채 씨가 신났었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케이스를 생김새로 인해 우산 이상의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실현 통하지가 않았죠. 무전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네, 4번 당연한 얘기고 5번 사복 차림의 청년은 니은에 익숙하여 우산 이상의 것에 익숙하여 기억을 이용하려는 김달채의 의도를 알아챘다기보다 정신없이 김달채가 이거 슬쩍 이러니까 애당초 거들떠볼 생심조차 하지 않고 여러 소리 말고 빨리 집에나 가라 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27번 아까 우리가 살짝 읽어봤는데 허구적 권력 표지를 통해 타인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된 인물이 승인을 거부하는 타인 앞에서는 소시민적 면모를 드러내게 된다. 그래서 네, 1번에 권력관계를 의식하는 인물이다. 내가 이 케이스가 있으니까 보기에 나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에 술값을 내려고 했는데 안 받으려고 했다. 내가 이걸 들고 있으면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그 다음에 외양도 머리도 엄청 짧게 잘랐다고 타인의 승인을 용이하게 받으려 한다는 점에서 그래 이제 더 내가 뭐나 된 것처럼. 그 다음에 4번 목청을 높이며 항의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아까 그랬다 그랬잖아. 그 전에 승인받은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들고 다니니까 자신감을 보여줘. 5번 김달채가 비표를 단 청년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왜 돌아섰죠? 그 청년이 우산을 우산 이상의 것으로 보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우산을 우산 이상의 것으로 보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선 거야.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여기는 보면 학생들과 맺은 유대관계를 유대관계를 맺은 것도 확인 안 되고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도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학생들하고 얘네가 친해지지 않았잖니. 네, 그리고 나서는 고전소설 박태보전인데요. 수능 특강에 실려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구교육청에서 수능 수험생들을 위한 자료로 모의고사 3회분을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거기 박태보전이 나와가지고 나올란가 했는데 나왔네요.
네, 중략을 기준으로 앞부분에는 태보가 고문을 엄청 많이 받고 나서 나오는 장면이고, 그리고 뒷부분은 부인의 꿈에 나타난 장면, 그리고 죽기 전에 편지를 남겼더라, 그죠?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장면을 끊으시면서 각 장면에서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정도로 읽으셨을 거예요, 그죠? 28번, 내용이 해로 적절한 것은 28번에 1번, 형옥에서 금부로 이송해 줄 것을 자청했다. 읽었느냐 테스트입니다. 금부가 앞부분에 상이 보시고 다시 하교 와서 금부로 가두라 그랬거든. 그래서 금부로 가두라고 한 것은 상, 임금님입니다. 그 다음 2번, 부인 꿈 부분으로 가서 확인해 볼 것. 꿈에서 학발의관을 갖춘 사람들을 보고 놀라 꿈을 깼다. 학발의관, 한자로 돼 있어서 찾기도 좋네. 학발의관을 갖춘 어린 제자들이 분명하거늘 부인이 놀라 깨달으니 라고 돼 있죠. 정답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윗글에 제시된 공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금부로 가두라. 좀 전에 나온 건데 그지? 권위를 실현한다기보다 권위를 여하튼 가두라 라고 한 공간이고, 한 곳은 임금이 권위를 내세우는 공간이다 그랬습니다. 한 곳은 어디 있나요? 한 곳은 맨 마지막 각설 장면, 각설하고 나오는 그 부분. 상이 심신이 산란하여 밤이면 미복으로 순행하셨다. 바깥에 이렇게 잠행하신 거지. 일일은 한 곳에 다다르니 애들이 이상한 동요를 부르고 있었다. 임금 욕하는. 거기서 애들이 임금이 권위를 내세웠냐? 아니. 애들이 달아나는지라 못내 애연하시며 황궁하시니라.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고 미복으로 임금인 거 몰라보게 이렇게 했던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30번으로 갑시다. A와 B는 어디 있는 건가요? A는 같이 상소를 쓴 상소에 이름이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때문이기도 하다. 일은 여럿이 했는데 죄는 그대만 혼자 당하였으니 죄스럽고 민망하다 그랬어요. 그러자 B에서는 태보가 친척과 가족들에게 인명이 제천인데 이 몸이 죽거든 다른 곳에 묻지 말고 남산에, 그러면 임금님께 주야로 가나요 왕비를 다시 황궁하게 하겠사옵니다. 와, 죽을 건 이미 기정사실이고 죽어서도 임금님께 왕비를 못 내쫓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죠. 1번,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건 아니고, 3번에 보면 소신을 지키겠다고 하는 태보의 다짐, 죽어서도 내가 뜻한 바대로 하겠다. 네, 그 다음에 31번으로 바로 갑시다. 박태보전은 부도덕한 세계와의 대결, 임금하고 싸웠어요. 임금하고 싸웠다기보다 패배하여 숭고한 뜻을 이루지 못한다.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가족과 국가의 윤리적 책무를 다하는 인물로 인정받았습니다. 도덕적 영웅으로 고양된다. 다양한 서사장치가 있다 했습니다. 이번 선지를 보시면 세계에서 패배했다.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맞죠? 국군을 갚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편지가 있었거든. 그래서 숭고한 뜻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구나. 그 얘기였습니다. 근데 5번을 보면 태보에 대한 민심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내요. 태보가 기우는 국군을 회복한 영웅으로 추대돼요. 사실 빨리 풀어가지고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틀려먹어서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다? 숙종대, 임금의 부당함으로 드러나는 부도덕한 세계, 그리고 숭고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였는데, 여긴 보면 국군을 회복한 영웅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기 내용하고 맞지 않아서 아, 이게 답이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마지막 정말 기네요. 마지막 지문은 탄군가와 위백부유의 농가인데 탄군가는 수능 완성해서 본 것 같죠. 연계 지문이었습니다. 또 제가 며칠 전에 마무리 정리 수업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계절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계절적 배경, 계절적 이미지, 뭐 이미지를 환기한다. 아니면 계절의 순환,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아니면 계절의 변화, 여름에서 가을로 간다, 가을에서 겨울로 간다. 그런 경우에 이제 정확한 워딩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32번을 보면서 뭐지? 왜 이렇게 하여튼 많이 본. 네, 그래서 같이 공부한 우리 종로학원 학생들은 32번을 아주 쉽게 풀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봄에 농사를 못 짓고 가난하고 막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3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특정 계절 봄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죠. 계절의 변화, 계절의 순환 뭐 그런 거 아니고. 자, 그다음에 33번을 가면 탄군가의 특징 아시죠? 연계 작품이었으니까 A 부분에 원수, 가난 귀신을 이별하고 싶어가지고 제대로 이 의뢰를 갖춰가지고 이름을 불러서 보냅니다. 그래서 33번에 1번 술의 후량을 갖추어 어떤 나름의 의식, 그래서 군기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있다. 적절하죠? 2번은 B, B는 농가에 있는 부분인데 세 달에 네 달에 와 하나님이 날 위하여 만드셨구나. 만족감. 그 다음에 3번 A에서 화자는 이내 궁과의 관계를 그리고 B에서 화자는 너희와의 관계를 운명적인 것으로 운명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그래서 A의 끝에 보면 끝에서 둘째 줄이네. 하늘 삼긴 이내 궁 나오죠. B는 하느님이 너희를 만들었다. 나오죠. 네, 4번에 바니로다는 감탄 맞죠. 로다는 감탄 맞죠. 그래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옳도다는 당연히 네 말이 옳다 수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입니다. A와 B에서 화자는 각각 초월적인 존재인 하늘과 하느님 예찬? 네, 이게 지금 예찬하는 내용의 작품은 아니니까 5번이 틀린 것입니다. 34번 탄군가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 가난해 사대부가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삶을 실감나게 그려냈다. 한편 농가는 여러 방도를 모색해가지고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을 그려냈다 그랬습니다. 기억. 저 부분 어딘지 알겠죠? 벽시가 쥐가 먹었네. 기억. 그 다음에 2번. 니은은 소씨로 버려두니 붉은 빛이 다 되었다. 이 뭐 공부하셨죠? 붉은 빛이 됐다는 거는 녹이 쓸었다라는 거였잖아. 그 다음에 3번. 디귿. 이 얼굴 지녀서 어려운 일 하고 많다. 체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해 취약한 경제적 기반 때문에 어려운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알겠지만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 이라는 진술은 너무 과하죠. 그래서 3번이 딱 제가 그냥 틀린 답입니다 라고 손을 들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공통 과목이었고 이제부터는 선택 과목인데요. 여기 지금 엄매가 나와 있네요. 화작은 간단하게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험지 있으시죠? 네, 35번부터 37번까지 평이했습니다. 17세기 음식을 주제로 해서 석류탕과 난면, 다른 음식에 관심 있으면 또 찾아보세요. 이러면서 발표가 끝나는 거였는데 35번 가장 적절한 것은 발표자 자신의 경험과 관련하여 주제 선정 동기를 밝히고 있다. 네,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흥미로운 걸 발견해서 발표 주제를 정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정답 4번이고 그 다음 36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작성한 메모인데 이 화법에 세 문제짜리로 구성된 이 첫 번째 지문은 글자는 많지만 사실 누구나 알잖아요. 되게 쉽게 출제되고 있어가지고 이게 글을 읽을 때 구조를 우리가 보잖아. 첫 번째 문단에 이렇게 끝났어요. 석류탕을 먼저 소개한 후 남면을 소개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 석류탕을 먼저 소개했어요. 석류탕입니다. 세 번째 문단에 이 사진은 남면입니다. 이렇게 갔거든. 그랬는데 36번의 5번 선지를 보면 청중의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부에서 안내한 발표 순서를 바꿨다라고 해서 틀리죠. 바꾸지 않았어요. 석류탕 다음에 남면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37번 학생들의 반응이 있고 판단하는 거였습니다. 1번 학생 1은 음식 재료를 설명한 내용이 정확한지 평가하며 들었다. 정확한지 평가하며 들은 건 아니고 당시에는 꽁고기가 구하기 쉬웠나 하고 추측하며 들었어요. 그 다음 2번은 학생 2는 제시된 정보를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며 들은 건 아니고 그 다음 3번 발표자가 두 번째로 소개한 음식 난면에 대한 발표 내용을 배경 지식을 바탕 난면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학생이 그 다음 4번 학생 1과 학생 3은 발표자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며 들었다. 아까 말했잖아. 추론이 별게 아니라 얘기 안 한 거. 비문학에서 추론은 판단하기가 되게 쉬운 건데 지금 여기서는 학생이 발표자가 정확히 얘기 안 한 거. 이런 게 아닐까? 이런 걸까? 이렇게 추측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학생 1은 꽁고기 구하기 쉬웠나 봐. 학생 3은 고기를 핵심적인 재료로 간주해서 분류한 것 같아. 이렇게 추측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두 번째는 5문제짜리로 구성된 화작 복합 지문인데요. 토론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글이 가해 있고 그 다음 그 글을 읽은 학생이 약간 주도적으로 다른 방안도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38번 가해 장문 맥락을 파악하는 내용 교육과정에 충실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1번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를 예상 독자로 설정했다. 누구 읽으라고 쓴 글인가? 학생의 누리집 게시판에 쓴 거고 두 번째 줄에 보면 토론 한마당을 담당하는 학생의 운영진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이 적절하네요. 39번 보기를 기준으로 방금 전 그 글 가를 평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해결해야 될 현재의 문제. 해결해야 될 현재의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문단에 토론 한마당 예선 방식의 개선이죠. 그러면 토론 한마당 예선 방식이 뭐냐면 참가팀이 늘면서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부터 예선 참가 인원을 학급당 한 팀으로 제한했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하게 됐대. 세 번째 문단에 가면 이런 현행 예선 방식으로 인해 불만이 높아졌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문단에서부터 쓰기 시작하죠. 그러면 1번 이 문단에서 현행 토론 한마당의 예선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은 것이 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현행 토론 한마당 방식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가, 그 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행 토론 방식으로 오게 되었다를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나의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학생 1이 말하는 게 별로 많지 않잖아. 차분하게 보면 1번 가에서 토론 한마당 예선 방식의 개선을 요구한 것을 논의의 계기로 학생 1의 첫 번째 발언에 보면 야, 그 글 봤지? 게시판에 개선해달라고 올랐잖아. 그 다음에 2번 가에서 서술한 예선 참가 인원 제한의 배경을 언급하며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 1에서 제한하게 되었잖아 라는 얘기를 학생 1이 두 번째 발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에서 예선 방식 개선을 위해 제시한 두 가지 방식 각각의 장단점을 판단하게 하며 그랬는데요. 두 가지 방식이 뭐지? 예선 기간 연장해 주세요. 안 되면
토론 개요서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 같네요. 그랬는데 장점 얘기해봐라 라고 이제 학생 1이 나에서 할 때는 뭐랑 뭐의 장점을 얘기하라 그랬냐면 토론 개요서 그리고 동영상이었어요. 그래서 동영상은 가에 나온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3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41번 기역과 니은. 네, 붙어 있어서 편하죠. 각각의 발화 이해하기. 1번 기역은 네, 이런 내용이네요. 그 전에 학생 2가 심사자의 평가 부담이 클 것 같은데 대면 토론 그 동영상 촬영하면 동영상 하나하나 다 봐야 되니까 그렇겠네. 심사자 부담은 큰 게 맞겠네. 자, 41번의 1번 선지 그렇겠네. 의견의 일부를 긍정했죠. 그런 다음에 그런데 토론 개요서 평가는 참가자들이 소통하는 과정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자기 생각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적절합니다. 41번의 5번 선지를 보면 서술어가 유보한다야. 근데 우리 아까 문제 풀다가 유보한다 보지 않았니? 워밍업 지문에 비판을 유보한다였나 뭐. 왜 이렇게 유보한다가 많지 오늘? 2번이나 있네. 비판적 판단을 유보한다. 그래서 그게 틀렸던 거였고 여기는 동의를 유보한다 라고 해서 동의를 잠깐 생각할 시간을 줘 뭐 이렇게 갔다는 건가? 네, 여하튼 틀렸죠. 유보한다가 2번이나 눈에 띄는 수능 시험이네요. 네, 42번 가에 해당하는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는 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거는 내용 이해. 1번 동영상 방식의 장점으로 시간과 장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거기가 아까 우리가 봤어요. 그죠? 학생 3의 홀수형 밑에서 2번째 나오는 발언에 보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2번 똑같이 장점. 대면 토론에 비해 심사자 섭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까 우리가 41번을 풀면서 봤단 말이야. 심사자의 평가 부담이 클 것 같아 라고 봤단 말이야. 그래서 쉽게 답이 나왔지 않을까요? 자, 화작 마지막 지문은 건강상식 잡지입니다. 악기 연주자가 겪는 근골격계 질환을 주제로 글을 써달라. 요거 넣어달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통증을 소개하고 그 이상한 문장이 하나 있던데 사무직의 요통이 대표적인 예이다. 악기 연주자가 겪는 질환을 쓰는 건데 굳이 사무직이 들어가서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가면 악기 연주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을 악기군과 부위의 범주로 나누어 유형별로 나누어 먼저 악기군별로 그 다음 별로 그 다음으로는 부위별로 유병률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문단에 질병 완화를 위한 방법은 뭘까? 1번 휴식, 2번 인식 개선, 3번 운동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3번 글쓰기 방법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묻고 답하는 방식 따위는 없고 그 다음 2번 두 범주를 설정하여 범주별로 질환 유병률의 차이를 제시했다. 하하, 우린 글을 읽었잖아. 4라고 쓰여져 있는 그 숫자 바로 밑에 먼저 악기군별로 보면 유병률이 어디가 높았다. 부위별 유병률을 보면 어느 부위가 높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 44번. 초고를 쓴 기자가 편집장에게 이런 이메일을 보냈답니다.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풀지? 초고 원래 거랑 바뀐 거랑 딱 놓고 빠진 게 뭐고 더해진 게 뭐고 혹은 수정된 게 뭔지 체크만 하면 되잖아. 아까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 근데 뭐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어도 괜찮아. 지금 봐도 되잖니. 사무직의 요통이 대표적인 예이다 라는 짧은 문장이 수정본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대신 뭐가 들어갔냐면 주로 장기간의 반복된 작업으로 근골격계의 손상이 누적되어 나타난다. 아, 이게 왜 나타나는 거냐 라는 문장이 하나 더 들어갔죠. 그러면 3, 4, 5번에 다른 직업군의 예 삭제. 일단 3, 4, 5번 중에서 답으로 찾았어야겠네요. 사무직도 직업성 질환은 맞잖아.
네, 악기 연주자가 아니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다른 직업군의 예를 삭제했다. 좋습니다. 그리고 왜 나타나냐니까 정답이 5번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5번은 논문 자료, 유병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와 그다음에 연구소 통계 자료,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악기 연주자들의 인식을 원그래프로, 그리고 휴식 유무에 따른 유병률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게 또 악기 군별로 다르네. 네, 1번 가를 활용하여 건반악기 유병률이 가장 높고 75%, 현악기, 관악기 순이다. 숫자 맞죠? 68.1. 2번 가를 활용하여 부위별 유병률 순위에 대해 상지와 달리 하지의 유병률은 전체 부위 유병률과 순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 네, 가에 보시면 하지는 관악기 대비 건반악기가 1.7이고 현악기는 0.84야. 근데 상지는 현악기가 관악기 대비 1.57이었거든. 그러면 순위가 다르죠? 네, 3번 봅시다. 나의 첫 번째 자료. 근골격계 질환이 연주 자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선지에서. 그런데 나의 첫 번째 자료는 거꾸로인데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연주 자세다라고 악기 연주자들이 생각한다는 거였고 3번 선지는 거꾸로 근골격계 질환이 연주 자세에 미치는 이라고 했으니까 인과관계가 거꾸로 된 선지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화작이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언어와 매체 선택 과목으로 갑시다. 어떠셨습니까? 언어와 매체는 조금 생각대로 평이했나요?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문법 형태소에 대한 것인데 현대국어에서 명사 파생 접사 2 그리고 부사 파생 접사 2 똑같이 생겼잖아. 명사 파생 접사 2는 여러 가지 행위, 놀이, 연필 깎기는 도구, 그리고 구두 닦기는 사람,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해 줄 때는 선지 하나 정도 나오겠죠. 후자로는 현대국어의 명사 파생 접사. 네, 중세국어에서도 명사 파생 접사와 부사 파생 접사가 존재했답니다. 현대국어의 길이와 마찬가지로 길이는 명사도 만들고 부사도 만들었다. 그리고 이는 행위, 아까랑 좀 비슷한데 나타나기를 하였으나 하는 사람, 구두 닦기 혹은 도구의 의미를 나타내진 않다. 현대국어하고 차이가 조금 있네. 자, 그 다음에 중세국어에서 명사 파생 접사가 현대국어랑 다르다. 얘는 부사는 파생하지 않았다. 이런 정보를 굳이 주는 이유는 물어보려고. 자, 또한 접사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요거다. 아, 그럼 이게 양성이랑 같이 쓸 때 아래아가 들어가는 거구나. 음성이랑 같이 쓸 때는 의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준 거죠. 접사이는 이 모음이 양성 모음도 아니고 음성 모음도 아니어서 모음 조화는 무관하다. 이거는 모음 조화하고는 무관한 거다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했던 건데 여기서 설명을 또 해줬습니다. 자,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문을 들어서 조금 더 설명해주고 모음 조화에 따라 아래아 들어가면 양성, 의는 음성. 오케이. 아, 그런 것도 있었다. 의가 현대국어에서는 관형격 조사인데 중세국어에서는 관형격 조사로도 쓰이고 부사격 조사로도 쓰인다. 그러면 그게 관형격인지 부사격인지 어떻게 알아요? 중세국어의 현대어 해석을 보면 되지. 네. 바탕으로 추론. 아, 추론 별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1번 책꽂이는 책꽂이가 무슨 행위야? 그 다음에 놀이는 네, 상식으로 그냥 떼겠다. 놀이가 어떻게 사람이야?
그 다음에 3번 명사와 부사로 안 쓰인다고 아까 굳이 설명해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애가 붙어 파생된 단어는 두 가지 품사로 쓰였다라고 했는데 부사는 파생하지 않았다. 의를 설명하면서 의는 부사는 파생하지 않았다라고 했고 의가 모음 조화에 따라 애로 나타날 때도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부사는 파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거 방금 봤던 거 아니야. 의는 관형격 조사로도 쓰이고 부사격 조사로도 쓰이고. 네, 36번. 뭔가 되게 있어 보였는데 알고 보니 그냥 답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곁의, 부사격 조사네. 모음 조화에 따라 아까 뭐지? 음성일 때는 의, 양성일 때는 이게 결합하는데 곁이잖아. 곁. 그럼 음성이니까 얘가 잘 결합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서 구비의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합한 모음 조화 음성 이걸 얘기하나 보지? 결합한 부사 파생 접사. 구부위가 이거 아니야? 부사가 아닌데요? 현대어 해석을 보시면 명사죠 그냥. 그럼 부사 파생 접사에서 탁 지우고 넘어가셨으면 됩니다. 다음에 37번 담화 상황에서 지시어, 우리 그게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요. 어렵지 않았죠, 그죠? 영희야, 우리 둘이 민수랑 영희. 얘? 얘 봄이야. 니은이 없다. 니은이 어딨나? 우리 둘, 이거야. 우리 강아지 별이는 실뭉치를 좋아해서 우리 둘은 실뭉치 자주 하고 별이랑 영희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내가 별이랑 나오면 그때 우리 셋은 실뭉치 갖고 놀자. 그럼 여기는 영희랑 별이랑 민수랑 같이 나온. 네, 정답률이 엄청 높을 것 같은데요. 38번으로 갈까요? 11월 종로학원 모의고사에 필수 성분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의 개수,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냥 문장 전체에서 필수 성분은 뭐가 있냐. 그건 서술어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필수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보기의 문장과 같은 것은 자, 유리하다. 주어는 항상 필요하죠. 지형이 유리하다. 뭐가 없다. 뭐 하기에 유리한 거지? 뭐 하기에 유리하다. 오케이.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는 주어와 부사어 이렇게 두 개야. 그런 걸 찾아봐. 보냈다. 자, 서술어. 나는 구호품을. 오케이. 자, 5번 떨어집니다. 나는 뭐야 이거? 문장이 두 개인데 시간이 남았다. 그래서 그와 걸었다. 그러면 걸었다가 서술어면 누가?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데? 나는 걸었다. 그냥 걸었다. 되잖아. 더 이상 뭐 없어요. 지었다. 서술어. 누가? 우리는 지었다. 목적어 정도는 있어야 문장이 성립하겠습니다. 여몄다. 서술어. 그는 여몄다. 무엇을 여몄다? 옷깃을 여몄다. 정답은 1번이겠습니다. 그 광물이 원래는 귀금속에 속했다. 서술어. 속하다. 광물이 속하다. 어디에? 귀금속에라는 부사어가 필요하죠. 네, 그 다음에 문법 마지막 문제 39번. 이를 적용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유사한 문제가 수특에 있었던 것 같죠? 준말 1번부터 보기 귀찮아가지고 5번부터 봤는데 좀 전에 38번에 답이 1번이어가지고 5번이 그냥 바로 답이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자, 미음을 적용한 후에 리을을 적용할 때 미음을 적용한 후에 라고 하면 자, 이, 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오줌을 누다, 오줌을 누이다. 그럼 이게 줄어들면 뉘다가 된다. 까지 왔는데, 근데 여기다가 뭐가 붙으면? 어가 붙으면 뉘여라고 적는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가 왜 갑자기 여가 되지? 저건 아마 리을, 이 뒤에 어가 와서 여로 줄면 준대로 적는다인데, 지금 이건 정확히 이 뒤에 어가 온 게 아니라 이 뒤에 어가 왔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냥 어가 그대로 가야 됩니다. 네, 그 뒤에 매체 문제가 지문 등 사전 등록제에 대한 신문 기사를 맞아. 이게 세모신문, 동그라미 신문, 네모신문, 신문을 3개나 언급했어요. 그죠? 그리고 각 신문을 막 선지해서 물어봐가지고 나중에는 안 와. 이 신문 자꾸 찾아야 되고 막. 그래서 그거만 조금 짜증났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40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진행자가 이거 봐. 세모신문의 내용보다 네모신문의 내용을 간단히 언급함으로써 어느 기사에 더 비중을 두었는지 드러내고 있다 했는데 그래서 찾아야 됐잖아. 네모신문은 간단히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가 끝이야. 근데 세모신문은 화면도 보여주고 표제도 읽어주고 기사 내용의 일부도 확대해서 보자 그러고 훨씬 비중을 더 많이 언급했거든. 그래서 1번은 적절하고 시의성 있는 화제를 다룬 신문 기사들을 제시하고 있죠. 며칠 전 김모근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실 시의성 있지. 자, 그 다음에 일부를 화면에서 확대해서 제시한 3번 선지도 맞는 것이고 4번을 보면 진행자가 세모신문과 동그라미 신문의 기사 내용을 종합함으로써 그게 어느 부분인가? 동그라미 신문 저기 화면으로 만나보시는 그리고 세모신문은 화면으로 그 특정 부분 확대했던 처음 화면 거기까지 맞는데 특정 화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군에서 틀렸다고 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앱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웬 비판? 앱을 사용해 보라는데 비판적 입장은 없었습니다. 41번 네, 예시문항 때부터 이렇게 매체 문제의 문법 지식, 문법 내용을 조금 결합한 게 나올 거라고 여러분도 예상하셨을 텐데요. 하십시오체 종결 어미가 맞냐? 그것조차 공부를 좀 안 했으면 헷갈렸을 수도. 근데 공부를 한 학생들은 너무너무 쉬웠을 수 있습니다. 인사를 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접속 부사 맞죠? 접속 부사 그래서를 통해 앞부분이 원인이다. 그 다음 3번 보조사 는을 통해 사전 등록 정보가 문장의 화제임과 동시에 보조사 는은 문장의 화제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죠. 동시에 주어로 사용됨을 보여주고 있다. 주어, 문장 성분, 거기 디귿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 등록 정보는 암호화 과정을 거쳐 저장하고 있습니다. 문장 성분 판단할 때 서술어를 먼저 항상 보잖아 우리가. 저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장하는 주체가 사람이. 그러면 사전 등록 정보는 사람이 사전 등록 정보를 저장하는 거지. 그래서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예요. 이게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를 아까 38번에서 물어봤는데 지금 41번 문제에서는 주어, 목적어 구분할 수 있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4번에 연결어미 맞죠? 앞뒤를 연결하는 거. 그리고 5번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보다는 보조용어 맞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시험 삼아 해보는 것도 맞죠. 그리고 42번은 시청자 게시판인데 시청자 수용 태도 판단하는 문제. 그래서 1번에 시청자 1과 2는 세모신문과 관련해서 등록률에 대한 정보의 출처가 믿을 만한 것인지
시청자 1은 물어봤어요. 그런데 시청자 2는 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 왜 언급하지 않냐. 만 얘기했지 정보 출처, 등록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1과 4는 동그라미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문 등을 사전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의 양이 충분한가. 사전 등록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그 다음 3번. 세모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장단점을 공평하게 다루고 있는가? 시청자 2는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왜 문제점은 언급하지 않냐. 그런데 시청자 5는 인터넷에서 보니까 81시간이라던데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장단점 다룬다는 아니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유용한가? 시청자 3은 중학생도 해당되네요. 그 다음에 시청자 4는 와 가족 중에 대상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3번 동그라미 신문을 바탕으로 할 때 각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매체의 특징, 각 매체의 특징인데요. 신문이죠. 이게 동그라미 신문이니까 3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신문 화면만 보면 되는 문제였네요. A는 앱의 첫 화면. 그러면 우리가 앱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수용자가 대량의 정보를 수용자는 표현하는 건 아니죠. 첫 화면에서 이게 그림과 문자로 돼서 우리가 보는 것이고 수용자가 표현하는 것이 앱은 아니다. 1번 땡. 그 다음 2번 B에서 시공간에 제약 없이 정보를 생산하는 것으로 보아 수용자가 정보를 변형해서 배포. 근데 B를 보면 지문 등록이야. 지문 등록하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가 무슨 그 앞에 정보를 변형해서 배포하는 거 아니잖아. 어차피 앱에 대한 문제라서 우리 모바일 세대 학생들은 아주 쉽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C 함께 있어요 라는 거에서 사진을 보면서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수용자가 매체 자료에 접근하여 함께 있어요를 자기가 수정한다고? 실시간 수정은 아니죠. 정답은 4번입니다. 글을 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수도 있다. 글을 올릴 수 있는데 댓글도 가능하고 글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글을 올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읽을 수도 있으니까 쌍방향 맞습니다. 인터넷 매체, 모바일 매체, 앱 이런 것들은 쌍방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예시문항부터 나왔던 어떤 여러분들이 익숙한 저같이 옛날 사람 별로 안 익숙한 하이퍼링크 그거 안 나오나 했더니 44번에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44번, 45번은 두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였는데요. 글자가 많아 보이지만 필요한 글자만 전체적으로 재생종이 왜 써야 될까요? 두 번째 분단, 세 번째 분단에 숲을 지킬 수 있어요. 진한 글씨.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덜 발생해요. 이렇게. 그리고 나는 그걸 참고하여 만든 스토리보드라고 합니다. 44번 아유 고마워라. 가만 봐도 되는구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재생종이의 활용 사례. 재생종이를 활용 사례. 갑자기 보이네. 첫 번째 문단의 끄트머리 책 복사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답니다가 보이는데 근데 그게 글자의 굵기와 형태가 똑같아요. 달리하여 때문에 땡. 그 다음에 강문단의 중심 내용 소제목이 없죠. 그리고 3번에 사라지는 숲의 면적은 사진 자료 2개밖에 없는데 동영상 플레이 버튼이 없습니다. 4번에 사무실에서 버려지는 일반 종이의 양을 글과 사진 자료를 함께. 사진 자료는 벌목하는 부분 사진하고 재생종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보여준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 하이퍼링크. 숲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다룬 다른 게시물. 네, 두 번째 문단 끄트머리에 손 있고 클릭 보이시죠? 숲의 힘.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45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를 참고하여 나를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이 고려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정보를 보강하자. 가에는 종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 그거 말고 생산 과정에 투입된 에너지의 양도 조사해서 추가해야지. 그래서 제가 막 눈으로 스캔했죠. 와, 저기 그래프가 보여. 에너지 투입량. 보여. 추가된 거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정보가 복합 양식적으로 전달. 복합 양식도 그 예시문항, 언어와 매체 그리고 학교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몇 개의 공통된 개념들이 하이퍼링크, 복합 양식 뭐 아까 뭐였니? 네, 그랬어요. 가에서 제시한 재생종이의 정의를 시각 자료와 문자 언어를 결합하면 첫 번째 화면 보시죠. 샵1 신인가? 네. 재생종이란 이라고 해놓고 폐지 함량 40% 이상이라는 설명과 그리고 종이 그림을 이렇게 40%로 나눠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 정보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드러나도록 가에서 두 문단으로 제시한 재생종이 사용의 필요성. 가의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숲을 지킬 수 있어요. 1번. 2번.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덜 발생해요. 두 문단이죠. 그것을 배경음악과 내레이션을 모두 포함한 각각의 화면 2개로 구성해야지. 이렇게 조건이 많다. 자, 배경음악이 들어있는 거는 4개의 장면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에 괄호에서 배경음악이 있죠. 근데 첫 번째는 필요 없잖아. 재생종이 설명할 때 한 거라서 재생종이를 쓰면 무슨 좋은 점이 있느냐 라는 것은 지금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장면과 관련되는 거인데 세 번째, 네 번째 장면에는 지금 제 눈으로 침침한 눈으로 보기에 배경음악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화면도 총 2개가 아니라 재생종이를 쓰면 일반 종이 생산할 때에 비해서 재생종이 생산할 때 이렇게 달라진다 라는 얘기가 3, 4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화면 3개가 되는 거겠죠. 네, 긴 시간 같이 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